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탈나치화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또 유가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미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죠. 하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강보합권 안에서 다소 좀 복잡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장이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지금은 강보합권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요. 오늘 건축자재와 시멘트 그리고 페인트주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 속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문다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뉴스들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 심리 소식인데요. 체감 경기가 좋아졌다면서요? 네, 코로나19의 방역 조치 완화로 소비자들의 체감 감기가 지난달보다 다소 좋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1로 2월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1.3포인트 떨어진 뒤 한 달 만에 반등한 건데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 동향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입니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과 비교해서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2월과 비교해서는 소비 지출 전망이 올랐고요. 현재 생활 형평과 가계 수입 전망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시장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금리 수준 전망 지수는 136으로 한 달 사이에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는 측은 이에 대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것 같긴 한데요. 여기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여전히 높다면서요? 네, 지난 1년간의 소비자 물가에 대한 체감 상승률을 뜻하는 물가 인식과 향후 1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값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모두 2.9%로 집계됐습니다. 2월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2014년 1월과 4월 이후 각각 8년 2개월,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앞으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품목으로는 석유류 제품과 농축수산물, 공공요금이 꼽혔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한 달 전보다 7포인트나 뛰었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다시 넘었다는 것은요, 앞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아졌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하는 측은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 전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가 기대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고 또 집값에 대해서도 더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가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요금 소식인데 정부가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했다면서요? 네, 정부와 한국전력이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정부가 어제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한전이 산정한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시당 33.8원입니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서 3원 인상안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는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현재 조정 단가를 유지토록 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 동결로 당장 가계의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사상 최대 손실이 예상되는 한전의 경영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동결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이번에 또 동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네, 정부가 연료비를 동경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가 부담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제 연료 가격이 오름에 따라 연료비 조정 단가의 조정 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작년 12월 확정된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 요금의 인상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 전기요금 문제는 현 정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하면서 한전의 경영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전은 작년 사상 최대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올해도 대규모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 동결에도 전기요금은 다음 달부터 일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 환경 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인 기준 연료비와 기후 환경 요금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서 작년 말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킬로와트 시당 4.9원씩 총 9.8원의 기준 연료비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항목인 기후 환경 요금도 올해 4월부터 2원씩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6.9원의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6.9원이 오르면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에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이 2,120원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물가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전의 경영이 좀 좋지 않다라는 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는 또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을 가졌었죠.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2시간 51분의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얘기가 나왔다면서 문 대통령께서는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정부는 정확하게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적 구체적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2차 추경 편성 문제나 인사권 등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장제원 비서실장은 2차 추경 편성 문제에 대해 시기나 규모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추경의 필요성은 두 분이 공감했다면서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으로 그 라인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권 문제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구체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없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남은 임기에 해야 할 인사 문제에 대해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비서실장께서 국민 걱정을 덜 수 있게 잘 의논해달라고 했고 당선인 역시 이 수석과 장 실장이 잘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정부의 조직 개편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문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장 막바지에 극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 행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부유층에게 세금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초안에 보다 무게를 두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지만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0.26%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2,736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오늘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이 시간 상승세 유지해 나가주고 있고요. 0.89%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93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장중에 매수 전환한 이후에는 매수폭을 확대해 나가주고 있고요.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수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장중에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반면에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었고요. 기관은 459억 원, 외국인은 1,003억 원 현재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멘트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연탄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시멘트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연탄은 시멘트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8일 기준 시멘트 재고량이 현재 65만 톤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장기적으로 보관을 하다 보니까 굳어버린 시멘트가 또 30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재고량은 35만 톤에 불과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멘트 업계는 또 유연탄 가격을 반영하면서 톤당 11만 원을 제시했다라고 하죠. 톤당 1만 원 인상의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은 평균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 현재 10%대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고려시멘트도 13%대 강세, 성신양의 우선주는 현재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료 관련주들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국내 사료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터키에서 5차 평화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휴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양측의 협상 타결이 기대가 되면서 사료 관련한 종목들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현재 5%대 하락 보여지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은 10%, 한일사료와 에드바이오텍은 10%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증권사의 7곳 보고서를 취합해보면 글로벌 공급 위기에도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액이 7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모처럼의 동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도 오늘은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킷스튜디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대 주주 지분율 강화에 나섰다는 소식이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SK도 주주 환원책 발표 이후에 강한 모습입니다. 매년 경상 배당 수입의 30% 이상을 기본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소폭의 오름세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휴맥스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플랫폼 기반의 친환경 전기차 택시와 전기차 충전기의 연동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급속 충전 시장 70% 시장을 점유하는 휴맥스 장초반 급등 흐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에디슨 EV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쌍용차를 품지 못하게 되면서 낙폭 나타나고 있는데요. 쌍용차 인수 기대감에 주식을 취득했던 2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4년 연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기까지 더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26%대 급락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장초반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었죠. 한국전력이 4월에서 6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은 정부의 연료비 인상을 요구했으나 물가 상승이 압박이 되면서 동결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현재 2.59%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22,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바이오가 있습니다. 정부가 산업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글로벌 세계 추세에 따라서 대규모 재배단지 도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인 우리바이오가 강한 모습입니다. 24% 급등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시장에서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상승하는 종목들 이 시각 시황 브리핑에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는 수급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수급 포착 시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봤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눈에 띄고요. 종목별 흐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해 주셨던 2차 전지 업종과 또 그리고 수급 상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멘트 업종의 이런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견조한 가운데 이제 중소형주라든가 이제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이 2차 전지 관련 업종에 대한 상승세 눈에 띌만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전일 미국 시장에서 이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한 점, 또 그리고 이 생산력 증대 기대감 등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올해 테슬라의 이 상해 공장 생산력이 이 기존의 45만 대 수준에서 올해 120만 대 수준까지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투심을 자극하면서 이에 따라서 자연스레 양극재 수요도 덩달아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오늘 2차 전지 주요 이 종목들의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요인 등의 오늘 LNF, 또 첨보, 에코프로 PM,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멘트 관련주 역시도 장 전부터 이 시멘트 공급 대란 등에 대한 이 언론 보도 등에 따라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이어가다가 오후 들어서는 차익 실현에 일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우선 이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이 유연탄 같은 경우에 이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가 이 수출 제재로 인해서 이 유연탄 수출이 좀 막히면서 이에 따라서 유연탄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 또 원가 부담에 따른 이 시멘트 업체들의 부담 등의 이 시멘트 생산량도 덩달아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유연탄 가격이 작년 같은 시기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한 점도 이 시멘트 업체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재료 상승에 따라서 자연스레 좀 판가 인상을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까지는 이 원재료 상승에 따른 판가 인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면서 이 시멘트 출하를 줄일 수밖에 없는 모습, 또 건설 현장에서 약 2일 정도의 재고 여유가 없다라는 점 등이 다시 한번 이 수급 대란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의 급등세를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요인 등의 오늘 고려 시멘트, 또 성신양회, 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 업체들의 주가 강세가 나타난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종과 시멘트 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하신 오늘 특징주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관련 대표 종목이죠. LNF 특징주로 좀 포착을 해봤습니다. 테슬라 주가와 좀 거의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 LNF의 최대 고객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실적 역시도 전년 대비 올해 높은 이익 증가율이 나타난다라는 점 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이 같은 기대감 등이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수준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높은 멀티플에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피크아웃으로 보기보다는 추가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의견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테슬라의 생산 캐파가 증가한다고 했을 때 이를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이다 보니 자연스레 이 LNF의 양극재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다라고 연결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150%가량 증가한 약 2조 5천억 원 수준,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290%가량 증가한
1,740억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등이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뭐 현재 지금 207,300원대로 별다른 주가 조정 없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직전 고점 208,000원의 부근을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주목을 해보시면서 주가를 좀 바라보시자. 그리고 보수적으로는 박스권 매매, 또 우리 적극적인 관점에서는 이 박스권 돌파 시 또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도 좀 인식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호재를 받으면서 오늘 2차 전지 업종 안에서는 LNF를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박스권 돌파 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 마켓 로드맵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요 이슈와 업종을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시멘트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다라는 뉴스 오늘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유연탄 가격의 폭등으로 또 시멘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사실상 지금 재고량이 거의 하루치 출고량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 정도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시멘트가 뭐 부족하다라는 얘기 뭐 조금씩 나왔었는데 오늘 뭐 신문 기사상으로 이제 나오면서 조금 그게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멘트 일일 그 수요량이 대략 한 20만 톤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고 수준이 한 65만 톤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재고 중에 한 30만 톤 정도는 그 시멘트가 이제 굳으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사용분이 좀 있고요. 그걸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35만 톤 정도 지금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20만 톤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35만 톤이니까 한 2, 3일 정도면 뭐 전부 다 수량을 뭐 소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이제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시멘트 공급이 갑자기 이제 줄어든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러시아산 유연탄의 수입이 금지가 되면서 수입이 이제 확 줄면서 관련된 이제 그 시멘트 생산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톤을 만들 때 유연탄이 0.1톤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 보면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관련된 수입이 많이 줄어들면서 뭐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생산량도 같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 이제 유연탄 가격이 올 초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한번 석탄 그 수출을 금지하면서 한번 출렁거렸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러시아산 이제 금수 조치들 때문에 다시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가격대가 작년 대비로 해서 한 4배 정도 지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만 해도 2배 이상 지금 가격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연유 때문에 이제 또 봄에 맞이하면서 또 이제 건설이 이제 좀 더 활발해지는 그런 이제 추세에 맞춰서 이런 공급난이 좀 더 심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 주로 이 건설 쪽에서는 성수기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차기 정부의 주택 공급 공약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타격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다른 대응 방안이 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대응 방안은 마땅치 않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자체가 원체 부피가 크고 이제 뭐 큰 데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을 한다라고 해도 뭐 당장 뭐 대폭의 수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와 같이 이렇게 시멘트 공급난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4월부터는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시멘트 공급난이 뭐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멘트 부족이면 단순히 시멘트 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한 이제 레미콘 관련된 분야도 있고요. 또 최근 들어 이제 철강 가격도 계속 올라가서 이제 건설에 쓰이는 철근 가격도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건설 현장 전반적으로 건자재 가격이 상당 부분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건설 관련된 그게 뭐 작년에도 한번
재작년에 한 번 있었는데요. 철근 관련돼서 뭐 건설 현장들이 일부 이제 중단이 되는 게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런 사태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시멘트 업계에서 지금 기존에 이제 시멘트 가격을 20% 이상 지금 올리겠다라고 지금 레미콘과 그다음에 건설업체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가격이 뭐 지금 이제 나오는 게 톤당 한 7만 8천 원, 8만 원 정도 되는데요. 11만 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건설 수익성이 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특히 건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한번 수주를 받고 나면 완성 때까지 돈이 이제 뭐 차근차근 들어오긴 하지만 그 가격을 인상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설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지금보다 좀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감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시멘트 가격은 인상이 될 수밖에 없고 건설사의 수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연탄의 75%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또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5차 평화 협상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은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좀 적극적으로 타결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기대감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보다는 조금 개선된 그런 뭐 양측의 입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중립화 방안을 이제 논의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 긍정적인 그런 이제 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 군사적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지금 일방적으로 우세한 상황도 아니고 양쪽이 현재 비등비등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평화협상에서 양측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서로 양보를 하기를 원할 개연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돈바스 지역이나 크림반도 지역을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라는 게 아마 양측의 첨예한 뭐 쟁점이 아닐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회담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 이제 그 전쟁이 혹시 뭐 조기에 종료가 된다든가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보면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원자재 난이 상당 부분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멘트 관련된 부분이 이런 원자재가 유연탄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해도 바로 안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에 이제 그 시멘트 관련된 수요량이 상당히 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주택 공급 이제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관련된 이제 공사가 좀 많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멘트 지금 수요량이 한 7천만 톤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5천만 톤에서 5,100만 톤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게 아직까지 이제 지금 예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수요가 공급보다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멘트 가격이 뭐 원자재가 수급이 해소가 된다라고 해서 바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현재 수준에서 아마 멈추는 수준으로만 유지가 돼도 그냥 다행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당장에 해소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멘트 종목으로의 호재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멘트주들인데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여러 가지 지금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호황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투자 전략은 그럼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건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주택 공급 관련된 그런 정책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민간 주도의 이제 건설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민간 주도의 주택 건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사보다는 브랜드 네임이 있는 대형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물량 확보 측면에서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가 좀 더 이제 바이닝 마켓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저렴하게 아마 또 대량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강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이와 더불어서 건자재 관련 쪽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건자재가 일단 건설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 납품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향후에 납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최근 리모델링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보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대형 종목을 좀 보면 좋겠고 계속해서 건자재 쪽에 주목을 하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하나만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네, 건설사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그나마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뭐 1위 건설사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그 민간 관련돼서 최근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수주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중동 관련된 플랜트나 그런 관련 건설 수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같이 유가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산유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그만큼 수입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그런 또 가치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 중에 현대건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현대건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멘트 가격과 건축 종목들에 대해서 건설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시장의 핵심 이슈를 마켓 리더들과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유가도 정점에서 어느 정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품 시장의 모습들이 정점을 좀 찍고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움직임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1분기에 가장 중요했었던 주가 흐름은 말씀하신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관련돼서 원자재 쪽하고 또 방산하고 이렇게 좀 꼽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완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완화될 것 같다라는 소식 때문에 두 종목, 두 업종들이 이제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상품 시장 쪽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글로벌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쪽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상품 시장의 조정을 보인 것이 러시아 쪽하고 우크라이나 쪽 때문인지를 네.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산 쪽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방산 쪽에서 항상 중심이 되어 왔었던 그 로키드 마틴 이쪽 주가를 보면은 어제 딱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그 유가나 상품 시장의 약세가 중국 쪽이란 중국 때문에 중국의 폐쇄 조치 때문이라는 그런 논리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쪽 때문이다라는 쪽으로 해석도 있었기 때문에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 방산 쪽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러시아 쪽 소식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로키드 마틴 주가를 보시면은 뭐 이게 주말에 이렇게 뉴스에서도 뭐 이제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뭐 9시 뉴스에 뭐가 나오면은 사실 정점이나 바닥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3월 5일에 이 정점을 치는 그런 모습, 3월 7일 날 정점을 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독일에서 F-35A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시장에 알려졌던 그때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은 어느 정도 주가는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좀 중간에 내리는 그런 모습 보인 거는 미국에서는 또 도입을 좀 미룬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산 주가들은 이런 어떤 계약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뭐가 발표가 되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 하기야 뭐 꼭 이런 방산주만 그런 건 아닌데 네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런 계약이나 입찰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적이 1, 2년 후에 반영이 되는 것이 미리 앞당겨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도 2023년하고 2024년 그 실적까지를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러시아 쪽 문제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한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 쉴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산 쪽은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방산만 얘기를 해도 하루 이렇게 네. 하루 코너를 만들 오랫동안, 만들 해야 수가 되는데.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방산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요. 네네. 예, 그래서 상품 시장 이야기도 그렇죠. 상품 해볼게요. 시장 쪽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산 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게 상품 시장 쪽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그래서 이제 WTI 흐름하고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세브론 텍사코하고의 흐름을 좀 비교해 본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유가하고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 제가 박스권으로 표시한 것이 2014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똑같이 발생이 됐을 때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 중순에 정점을 치고 유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이때 유가뿐만이 아니라 상품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가 이제 유가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번에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될 경우에 이 세브론 텍사코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우지수에 편입이 돼가지고 거의 다우지수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주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빠져준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다우가 좀 강하고 이 IT 쪽에 그 나스닥이 좀 약했었던 그 모습이 이제 반전되는 타이밍도 이제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제 방산하고 에너지 기업이 뜻하는 것이 단순히 업종이나 기업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네. 향후의 글로벌 유동성하고 우리 시장 쪽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2014년에 이렇게 좀 WTI 쪽이 내리면서 뭐 IT가 좀 살아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미국 쪽에서는 확실하게 보였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화학 철강 쪽이 강하거나 과거에 이제 강했었고 IT가 약했었는데 이게 바뀐다 해서 종합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계속 박스 P에 머물렀었다라는 점, 우린 참 아쉬웠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코스피에 당시에는 어떻게 분석을 했었나요? 왜 국내 시장이 따라가지 못했었는지. 그러니까 저도 요새 네. 가장 많이 보는 리포트가 최근의 리포트가 아니라 오히려 분석 그 자료들. 당시 때를. 예, 그 제가 2014년에 분석했던 자료는 뭐가 있었나, 또 증권사는 네네. 뭐가 있었나 해서 네. 2014년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크리티컬한 부분까지 왔다라는 점이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린 국가별로 이제 수익률도 네네. 봐도 이제 그런 게 나타나고 2014년에 나타났었던 그런 분석들이 사실 반은 맞고 네. 반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게 오.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상품 시장이 약세를 보이니까 막 D의 공포 이런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도 막 경기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D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디플레이션이 될 수도 네. 있는데 그 어느 경우나 인플레이션이 약화되는 것이고 디플레이션은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어찌 됐건 그 D의 공포가 이제부터 저런 식으로 만약 유가가 빠지면 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시장을 보실 때 2014년 자료 다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지금하고 아주 유사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리 상관해 가지고 2018년을 자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는 2014년을 자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다시 똑같이 재현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그 분석 중에 지금
연결했을 때 옳지가 않은 건 좀 빼버리고 하면은 네. 우리가 판단하는데 좀 전략 세울 때 좀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2014년 자료들은 우리가 좀 참고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고 네. 상품 시장만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상품 시장을 논할 때 셀러스 마켓이 있고 바이어스 마켓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상품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가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스 마켓이 된다라면은 물건을 파는, 그러니까 원자재 공급국이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이제 바이어스 마켓이 되면은 수입하는 쪽이 이제 가격 결정권을 갖는 것이죠. 네. 그것이 넘어갈 때 주가가 굉장히 상품 가격의 변동도 크고 주가 변동도 클 거예요. 항상 그 변곡점이 항상 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저런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쪽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걸 좀 이제 막기 시작하니까 서구 쪽에서요. 러시아가 살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이 얘기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바이어스 마켓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볼 네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품 시장 쪽은 이제부터는 제가 이 WTI 기준 100불 근처부터 전 조심하자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네네네. 120불까지도 갔었지만 사실 그 순간적으로 갔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쪽 상품 시장 쪽은 약간 좀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으니까요. 1분기 때에 과연 보였던 모습들은 국가별로 어떤 모습들을 보였을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국가별 상황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1분기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수익률 현황 이렇게 해서 뽑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난 주 말까지예요. 네. 지난 주 말까지의 수익률을 한번 1분기에 주요 국가들 이렇게 뽑아보면서 또 원자재 관련 국가들은 또 어땠나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제일 아래쪽으로 쭉 내려온 게 중국 H지수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막대기가 올해의 수익률이고 그 옆에 핑크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 3월 이후에 고점을 기록한 거기서부터 빠진 걸 찾아본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옆에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다우, S&P, 나스닥 뭐 이렇게 미국 쪽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유로존 이렇게 나오고 잠깐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캐나다 쪽이 아무래도 좀 원자재를 생산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오른쪽인가요? 지금 7번째죠. 네. 제일 첫 번째로 네네. 딱 올라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호주도 뭐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호주도 당연히 유연탄을 생산하는 그런 국가거든요. 네. 제 앞 코너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글로벌 마켓에서는 호주의 이 그 유연탄이나 이 광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괜찮고 그 다음이 우리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쭉 빠져 있는 거고 8% 정도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뭐 좋은 쪽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고 그냥 나스닥보다 좀 낫다 이 정도 네네.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포인트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 태국. 쪽이네요. 그렇죠. 이쪽이 항상 원자재가 강하면 주가가 좀 강합니다. 이쪽이 뭐 생각을 해보시면 1차 산업 비중이 좀 크니까요. 인도네시아 네. 같은 경우도 무슨 원목이나 뭐 이런 게 나오고 하니까요. 당연히 석유도 나오고요.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가면 키가 더 커지죠. 수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네. 남미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이쪽은 항상 이 원자재 강하면은 이 동남아하고 남미가 강한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이 나라에 투자하자는 거냐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걸 뽑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지금 영향을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돼 버렸고 이미 수익률 쪽에서는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간 것이지 앞으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 원자재 쪽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을 보게 되면. 하지만 이건 지나간 수익률이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변곡점이 또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네. 것이죠. 이 수익률이 나온 이상 변곡점 이후엔 반대의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원자재 정점을 친 이후에 이들 국가들 수익률을 한번 구해 보시면 이 그래프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수익률 현황이요. 네. 그래서 이번 변곡점 이후에는 지금 안 좋은 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여태까지 좋았던 시장이 내려갈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그렇다 해서 코스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경기가 돌아서야 된다라는 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네네. 하반기에 경기가 돌아서야 되고 하필이면 또 이런 이머징 국가들, 강한 이머징 국가들의 교역 비중이 우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이 만약 경기가 꺾여버린다라고 한다면 네. 코스피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았던 게 나빠지고 나빠졌던 게 좋아지는 그 과정에 혼합이 돼버리면서 네. 또 그냥 박스피에 머무를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안 좋은 점이 우리는 또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신 이런 글로벌 주식시장 수익률 현황은 좋은 점을 하나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말고 좋은 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네. 우리가 긴축을 한다 해서 겁을 먹잖아요. 네. 모두가 다 망하는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털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있으면은 유동성이 들어가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네. 만약에 이렇게 원자재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관련된 국가들마저도 계속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미국 페드의 정책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자산 시장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네. 정책은 정책이고 또 움직이는 그런 자산 시장의 흐름은 다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또 없다. 네, 그러네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또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이 상품으로 인해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변곡점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변곡점이 오더라도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품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찾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였던 차별화된 모습들은 조금 완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시장 쪽이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상품 시장 해외 선물 쪽 보면 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법도 한데 지금 우리 시장 계속 장중에 보면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기대를 앞서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좀 경기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 지역별 포트폴리오,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들어서도 미국 시장 중심의 이 주가 반등이 좀 강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최근 일주일 사이에 놓고 보더라도 미국 시장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우에 속한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나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이 강해질 그런 환경 요인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초반에 말씀드린 뭐 방산주도 사실 미국 쪽은 뭐 반년이나 1년을 조정받고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갔지만 우리나라 방산은 한번 정점을 친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 박스권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나 종목이나 시장을 고를 때 이 글로벌 포트폴리오상 미국 쪽의 비중을 점차 더 높여야 될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 시장이 약세로 반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시기를 맞추기 굉장히 힘들지만 향후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반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네. 우리나라 안에서도 종목별로 이제부터는 방산이나 좋았었던 그런 원자재 쪽의 비중을 조금씩은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었던 IT 쪽이나 이 경기 관련주 쪽의 저점을 한번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디에 공포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쪽에서 이제 앞으로 상품 시장 약세가 되면서 우리 쪽에서도 또 불거질 재료라고 생각이 돼요. 악재로서요. 하지만 그 당시에 2015년에도 그 악재가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았다라는 점. 예,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죠. 그래서 네. 지금 벌써부터 이 D자를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좀 기회로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타이밍상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미국 쪽에서 반전 포인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5월 초에 이 미국 재무부의 경제 전망이 나오고 FOMC 회의 일정이 있거든요. 네. 이제 3월 거의 다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네. 4월에는 그것들이 미리 반영이 되면서 저가 저점을 형성하고 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지 못했지만 글로벌 유동성이 4월에는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은 어쩌면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지역별 포트폴리오 좀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은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었던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들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줄여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경기 회복주, IT 관련 업종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증시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